자, 오늘 7주차입니다. 7주차. 벌써 반이 갔어요. 6주가 갔습니다. 그렇죠. 무서워요. 진도는 이만큼 남았는데. 원래 7주차까지 이걸 뛰어야 돼요. 그런데 제 계획은 저번 기수 때도 그랬어요. 저번 기수 때도 7주차까지 안 나가고요. 못 나가고요. 8주차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설이 꼈는데, 아마도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까지도 이 책으로 할 거예요. 한동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따로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자, 먼저 볼게요.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심플렉스, 영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듀플렉스. 듀플렉스는 풀 듀플렉스와 하프 듀플렉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플렉스는 단향이라 그래요. 단향. 보내면 받기만 하는 거예요. 라디오나 TV처럼. 이쪽에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하면 우리는 수신기가 돼서 받기만 하는 겁니다. 많이 이런 방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듀플렉스는 뭐냐면 보내고 받는 건데, 풀 듀플렉스라고 말하는 거는 전화기나 인터넷처럼 들으면서 말하면서 서로 보내고 받고가 동시에 가능한 거고요. 반이중 하프 듀플렉스는 보내고 받는 게 가능한데 동시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보낼 때는 한쪽에서 보내잖아요. 그럼 상대편은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럼 상대편이 이제 받다가 보낼 때가 되면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내던 사람은 또 멈추고 받아야 돼요. 서로 보내고 받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무전기인데, 여러분 무전기 많이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무전기는 어떻게 하냐면 뭐 낙동강, 여기는 낙동강, 뭐 오리알 나와라, 오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현대식 육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오바 이런 말을 안 쓰고 미국 사람들이 오바 그러는데, 여기는 낙동강이니까 혹시 오리알 있으면 대답해라. 그리고 내 할 말 끝났으니까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오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리알이 듣다가 여기는 오리알 나왔다. 낙동강 무슨 일이냐. 또 오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화기가 왼쪽에 손잡이 쪽에요. 후크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훅 스위치가.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 스위치를 누르고 얘기해요. 그럼 마이크가 작동이 돼요. 누르고 여기는 낙동강 오리알 나와라 오바 그러면 이제 자기 말 끝났으니까 얘를 띄워야 돼요. 띄워야만이 스피커가 작동이 돼. 말할 때는 누르고 말을 해야 마이크가 작동이 되고, 말 끝나고 나면 상대편이 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 사람이 여기는 오리알 나왔다 오바 그러는데 얘가 누르고 있으면 얘는 안 들려. 스피커가 멈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띄워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오리알이나 낙동강이 아닌 저쪽에 갈매기가 듣다가 뭐라 그래요? 둘이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듣기만 하겠지. 근데 중간에 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누르고 말을 해야지. 야, 낙동강 나 갈매기인데 할 말 있다 오바. 그럼 웬일이냐 오바 하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누르고 띄고 그런 게 이제 무전기 방식이다. 꼬맹이들 무전기 안 써보셨나 보다. 애기들 무전기 갖고 어릴 적에 많이 놀잖아요. 우리는 지겹게 놀았죠, 군대에서. 제가 통신병이었으니까 아주 무전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죠.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운영 방식 볼게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오래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집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 컴퓨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호스트라 그래요. 그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잖아요. 구닥다리 말이에요. 제 사업자 등록 이름도 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앙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 사업자 이름을 낸 거고, 그러니까는 중앙 컴퓨터 본점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서 각 지점에, 은행 지점에 있는 단말기라는 거는 키보드하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단말기라 그래요. 영어로 터미널이라고 하죠. 그걸로 자료를 보내고, 그러면 단말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5 더하기 3이 얼마니? 물어보면 중앙 컴퓨터가 5 더하기 3은 8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보내주면 단말기 화면에 8하고 뜨는 거예요. 그럼 중앙 컴퓨터의 역할이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앙 컴퓨터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점이 꽝 되는 거죠. 굉장히.
자,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서버는 서빙하는 사람이죠. 즉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면 전자우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이버 컴퓨터가 서버가 되고 우리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5 더하기 3을 누구한테 물어요? 서버한테 안 묻죠? 내가 하면 되잖아. 내 컴퓨터는 중앙집중식 방식에서의 단말기는 더미 터미널이라 그래요. 자, 중앙집중식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단말기가 들어있어. 단말기는 뭐냐면 정보를 주고받는 거를 단말기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에는 서버하고 여기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단말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가 있냐면 영어로 단말기를 터미널이라 그래요. 글자를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단말기는 뭐냐면요, 입출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터미널이라 그래요.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버스 터미널 들어보셨죠? 거기는 들락날락거리는 게 많이 발생하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가 들락날락거리면 버스 터미널이고, 여러분들 TV 뒷면에 보시면 꽂는 거 많죠? 그거 잭 터미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게 많으면 터미널인데, 더미 터미널이 있어요. 더미 터미널. 이건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호스트에게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든 것을 호스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호스트에게 요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인텔리전트 터미널인 건 뭐예요? 지능형 터미널이라고 하지. 지능형. 인텔리전트라는 게 지능형이라는 의미인데, 지능형 터미널이라 그래. 이건 이제 우리 PC.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스스로 하죠. 엑셀도 내가 하고, 파워포인트도 내가 하고, 계산도 내가 하고. 근데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만 요청하면 되잖아. 내가 못하는 것만 요청하는 거지. 전자우편, 난 전자우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그런 것만 요청하면 돼, 서버한테. 근데 더미 터미널은 영어로 더미 이렇게 쓰나? 더미 터미널.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 5 더하기 3이 얼마냐? 그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조회하는 건 어차피 뭐 지능형 터미널도 조회하는 건 물어봐야 되겠죠. 금융 업무 해야 되는데 이정민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입금이 얼마 됐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그건 더미 터미널이나 인텔리전트 터미널이나 똑같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텔리전트 터미널은 내가 이자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기 갖고 두들기면 되지. 근데 더미 터미널은 어때요? 그거마저도 못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피어투피어라고 하죠. 피어투피어. 동배관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피어투피어는요 요렇게 씁니다. 영어로 피어 투 피어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줄여서 P2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2가 E2는 아닌데, E2는 TWO인데 발음이 2나 뭐 E2나.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for you. 이게 for you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for you 이렇게 쓰는 거죠. for you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for you. 발음이 비슷하다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래서 P2P는 뭐냐면 동배관이니까 서로 누구는 서비스 해주고 누구는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 해보셨잖아.
카톡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P2P 방식이에요. 니랑 내랑 똑같아. 한 놈은 서비스 해주고 한 놈은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 예전에 뭐 네이트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신저. 네이트 메신저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P2P라고 부른다. 1번 문제. 반이중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무전기. 근데 시험에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정보 전송 방식 중에서 다른 거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전이중, 반이중, 더블이중 뭐 이런 것도 있어. 더블이중 방식은 없어요. 네, 배이중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배이중 가로 열고 더블 듀플렉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 듀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심플렉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처리 능력을 갖고 있죠. 서버의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 서버는 소프트웨어 방식입니까? 하드웨어 방식입니까? 자,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니까 성능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좋은 걸 써야 되죠. 그러면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는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소프트적으로 처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7 이런 걸 안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XP나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은 서버용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용이에요. 개인용이에요. 그럼 서버용 윈도우가 따로 있습니다. 윈도우 2008, 윈도우 2014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또 그런 것도 안 쓰고 다 리눅스 써요. 리눅스. 아까 리눅스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런 리눅스를 사용한다. 그 다음 통신망의 종류. 먼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강의실처럼 짧은 거리에 있는 거를 통신하는 게 바로 뭐다?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써 있는데요. 랜은 뭐냐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랜하고 보통 이 표현을 하죠. 랜하고. 그런데 우리말로는 뭐다? 근거리 통신망이다. 짧은 거리에 있는 거다. 같은 건물 내, 빌딩 내에 학교, 연구소, 공장 이런 거. 예,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은 뭐냐면은요,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도시 간에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청에 있는 컴퓨터하고요, 마포구청, 양천구청에 있는 컴퓨터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었겠죠. 아니, 되어 있죠, 지금도. 그러면 서울시청은 중구에 있고, 시청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양천구청은 양천구에 있으니까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죠. 네, 그걸 이제 도시간 통신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맨하고 외우시면 돼요. WAN은 뭐냐면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WAN을 인터넷이라고 보통 불러요. 인터넷은 나라와 나라끼리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근거리 통신망은 짧은 거리니까 에러가 적다 하더라도 뭐 거리가 멀면 어떨까요? 오류가 많겠지. 그렇겠죠. 생각해 보세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통화를 하는데 또 서울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통신을 할까요? 위성으로 갈까? 해저 케이블로 갈까? 몰라. 뭐 나라끼리 해놨겠지. 근데 위성 사용료가 비싸죠? 안 해보셨어요? 위성 안 써보셨어요? 저도 몰라요. 안 해봐서 안 해본 건지 못 해본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뭐 미국에다가 백악관 홈페이지 접속하면 백악관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위성으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한 건지 바다 건너 무슨 뭐 땅 건너 이렇게 파이프 뚫어갖고 한 건지 그건 우린 모르잖아요.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요건 그렇게 안 비싸죠. 그냥 미국에 접속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KT라든지 이런 회사는
굉장히 장비들이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있네요. Valued Ai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빌려서 060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본 통화는 30초당 300원씩의 이용료가 부과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삑 하면 그때부터 요금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생년월일 생년월일 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오늘의 사주는 로또가 당첨될 운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도 안 맞던데. 맞아. 그거는 진짜 하늘에 운을 따야 돼. 그런 게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ISN은 뭐냐면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래요. 종합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음성, 문자, 동영상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 통신망은 그럼 동영상 안 오나? 오죠? 근데 걔들은 아날로그예요. 근데 ISN은요, 디지털 통신이에요. 디지털이 디지털로 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통신망이 지금 뭐가 있어요? 저 TV 통신이 지상파, 공중파. 지상파는 케이블 TV를 지상파라고 하고, 공중파가 이제 일반 우리 안테나 연결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디지털로 돼 있죠. 그러니까 01, 01 이런 거로 오는 거야. 옛날 아날로그 띠 이렇게 오는 거고. 01, 01로 오면 안테나가 접시형 안테나 같은 걸 받아가지고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그거를 수신을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광대역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보면 광대역 통신망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ATM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통신망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네? LTA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디지털 통신망이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쓰는 인터넷은 대부분이 뭐로 되세요? 광케이블로 돼 있잖아. 광통신. 이건 아날로그. 광통신은 아날로그예요. 케이블 TV도 아날로그고. 그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 또. 그럼 알아서 하겠지. ATM 나왔어요. 비동기식 전송방. 비동기식. 비동기식은 뭐냐면요, 이 광고로도 나왔어요. 이쪽에는 통신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 안테나가 2개인데 이쪽에는 안테나가 2개인데 여기는 100명이 사용하고 여기 1000명이 사용해. 난리가 나서 1000명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난리 났잖아. 안테나 2개를 연결해서 1000명이 움직여야 되고, 여기는 안테나가 현재 3개라고 가정했는데 100명밖에 안 쓰면 널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1000명이 일로 오지. 그래서 광고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막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가는 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정보를 잘게 짜게요. 그게 가능할래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퍼즐을 통째로 맞춘 거를 보내려니까 부피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퍼즐을 흐트러. 그래서 조금 작게 줄여. 그래서 퍼즐을 보내. 낱개로 보내. 그럼 저쪽에 모일 거 아닙니까? 다시 조립하면 되잖아. 그러면 뭘 조립해요? 조립하려면 시간 걸리잖아. 그냥 통으로 보내면 빠를 거 아닙니까? 통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얘가 한번 통으로 가면 어떻게 돼? 다른 애들은 못 가잖아. 생각해보세요. 버스를 탔는데 등치가 큰 사람이, 공동이도 큰 사람이 앉아있어봐. 끼어져 못 앉잖아. 날씬한 사람 둘이 앉아있으면 편한데. 그런 겁니다. 비동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동기적? 네. 동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동기적이라는 말은? 순서대로 가는 게 동기적이에요. 순서대로 가는 거.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근데 비동기적은 뭐예요? 그냥 아무데나 가. 막 먼저가 1번이 앞에 가든 꼴뚜지 같은 앞으로 가든 막 가. 그래서 저쪽에 모이면 되잖아. 순서대로 가는 거는 동기식이고,
지멋대로 가는 거 비동기식이고. 저쪽에 가서 모이면 되잖아. 모여! 그러면 모여가지고 쫙 퍼즐이 맞춰주면 한 세트 되죠. 그렇죠? 예. 자, 통신망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레는 뭐라고요? 짧은 구간에서 쓰는 거고, 웨는 뭐다? 날아간 쓰는 거고, ISDN은, BISDN은 비동기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식이 틀린 거지. 이제 그런 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전성속도 한번 보세요. 전성속도. 그 밑에 문제. 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는요, 이 단위들이 잘 나와요. 단위. 자, BPS라는 말이 나왔네요. 잘 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예. BPS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죠. 위에 거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죠. 이건 뭐냐면 비트예요. 비트 per second. 세컨드고요. 얘는 뭐냐면 바이트. 나머지 똑같겠지. 뭐 바이트. 이거는 초당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쓰고, 얘는 뭐다? 바이트 쓰고. 그럼 바이트하고 비트하고 차이가 있죠. 바이트는 8비트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8bps가 1bps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100mbps를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100을 8로 나눈 메가 bps 이렇게 들어가야죠. 우리가 지금 광고에서 보면 기가 팍팍 얘기하잖아요. 그게 1000메가잖아. 1000메가. 1000메가가 1기가니까. 근데 비트로 나간다고. 바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트는 0, 1, 0, 1 이걸 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BPS를 소문자로 씁니다. 비트로 써요. 비트.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BPS를 바이트 퍼 세컨드라고 얘기해놨죠. 바이트는 대문자로 써요. 비트는 소문자로 쓰고요. 그런 게 조금 혼동되기도 해요. 그 다음 오른쪽 3번은 비동기식. 그럼 아까 우리 ATM 그랬었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뭐가 있나? 장비들이 보이네요. 장비들. 자, 컴퓨터에서 네트워크상으로 하려면, 자, 이 컴퓨터하고 저 컴퓨터하고 서로 연결을 하려면 연결 매체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A 컴퓨터가 있고요. A PC가 있고요. PC가 있고, 저쪽에 쪼르륵 해가지고 B PC가 있단 말이에요. B PC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A PC, B PC는 뭐 기구가 되겠지. 기계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통신선로가 있겠죠. 통신선로가 있겠지. 그럼 통신선로를 뭐 아무데나 꽂으면 돼? 키보드 꽂는 데다 콱 꽂으면 돼? 통신선로를? 안 되잖아. 전기줄을 아무데나 콱 꽂아. 전기코드를? 우리 뭐 예전에 보면 그거 있대. 돼지 콧구멍에다 콱 꽂는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를 작동시키려면 전기코드를 플러그 콘센트에다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전송선로하고 이 장치하고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 그러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통신이고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면 대 면. 인터는 페이스는 얼굴이고 인터는 뭐야? 서로 마주보는 거잖아. 인터폰 그럼 뭐야? 전화기와 전화기가 마주보는 거고, 인터뷰하면 뭐야? 얼굴 대 얼굴끼리 마주보는 거고, 면접 보는 거고, 인터뷰가. 인터페이스는 어떤 장치와 장치가 있는데 서로 연결해 주는 거고, 그 연결해 주는 장치가 바로 뭐다? 우리 흔히 말하는 랜 카드라고 하죠. 랜 카드. 여기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뒷면에 인터넷에 꽂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 그게 NIC,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대1끼리 꽂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1대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 1대1이 아닐 때는 많을 때는 많을 땐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요걸 쓰는 거죠. 허브. 여기도 있어요. 허브.
앞에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공유기 뒷면에 꽂는 데가 여러 개가 있거든. 그럼 거기다 연결하면 쭉 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작업을 할 때 여기 A 컴퓨터가 있고 B 컴퓨터가 있으면 두 대만 이렇게 꽂았다고 이렇게. 그럼 네트워크가 돼.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얘를 얘랑은 연결하고 얘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려면 힘들어.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얘가 끊어지면 얘도 연결 안 되고 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허브를 연결해. 허브에다가 선을 다 빼. 이렇게 하나씩 빼. 여기다 컴퓨터를 연결하면 되지. 우리 멀티탭 있잖아요. 멀티탭처럼 그렇게 꽂아 놓는 거. 우리 공유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 컴퓨터 앞에 허브가 있어요. 허브 여기 보면 20몇 대가 선이 꽂혀갖고 다 네트워크에 연결되게끔 그런 장치가 있더라 하는 거죠. 허브. 근데 허브도 두 가지예요.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 더미는 바보야, 바보.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네트워크가 현재 네트워크 속도가 100이야. 100mbps인데 10대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10메가씩 줄어. 10분의 1로 줄어. 근데 스위칭 허브는 뭐냐면 100mbps인데 10대가 연결되어 있어. 똑같이 100메가로 가. 지금 다 이거로 써요. 과거에는 더미 허브 썼어요. 20년 전에 이거 썼어요. 너무 비싸니까 스위칭 허브가 너무 비싸서 학원들은 다 더미 허브 썼었어요.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큰 회사 아니면. 근데 스위칭 허브가 써거든. 우리 공유기 사면 뒤에 4개 쓸 수 있어요. 허브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노트북 해가지고 4대를 연결하면 4대가 인터넷이 다 되는 거고 네트워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실에 있는 노트북 따로 뺀다 그러면 걔는 무선으로 쓰면 되고 와이파이로 쓰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 리피터는 뭐냐면 통신이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는 아파트 단지든 가정이 연립이든 단독주택이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뎀 장치가 들어와 있잖아요. 모뎀. 그 모뎀이 뭐냐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그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모뎀이라 그래요. 예. 근데 그 모뎀을 통해서 PC 한 대를 꽂아놨거든. 그러면 모뎀에서 어떻게 PC로 꽂지 말고 공유기에다 꽂지. 공유기. IP 공유기에다 꽂으면 공유기는 또 허브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 대 동시에 쓰겠지 않습니까? 가정은 이게 가능해요. 가정에서는 IP 공유기를 이용해서 여러 명의 네트워크를 써도 돼요. 근데 이 교육기관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IP 공유기를 제가 갖다 놓은 이유는 무선 인터넷 때문에 쓰시라고 하는 거지 여기다 직접 연결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IP를 250개 분량을 받아서 교육생들, 직원들이 다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으로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통신상의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중계해줘야 되잖아. 중간중간에. 우리 야구도 그렇잖아. 저쪽에 외야수가 공을 한꺼번에 획 던져갖고 투수가 못 받으니까 하나 거치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리가 멀면 신호가 출력이 약해. 감쇄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 전달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리피터예요. 리피터. 그 다음에 브릿지는 신호 증폭도 하지만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랑. 그럴 때 쓰는 게 브릿지고요. 근데 뭐 라우터라는 장비도 보이고요.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를 실물로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통신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물건을 간단하게 보기는 했지만 이거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도. 가정에는 뭐만 써? 그나마 허브는 쓰지. 가정에서 허브는 쓰니까. 나머지는 이런 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 가정에 있는 게 아니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지. 관리사무소. 그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모뎀이 하나 들어오잖아. 그럼 그 모뎀이 선이 이쪽 집, 이집, 아래집, 옆집 해갖고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계기를 거쳐. 그럼 거기에 또 리피터를 붙여가지고 중계기에서 중간에
또 송출을 해줘야 되거든.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전보산 때 거기에 막 뭐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줄 말고 전화선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장비가 들려요. 예, 리피터, 브릿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 쓰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은요, 뭐 게이트웨이가 뭐냐, 라우터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보시는 건 뭐 어렵지 않을 테죠. 여기 지금 라우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랬어요. 라우터가 같은 프로토콜이에요? 다른 프로토콜이에요?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랜을 연결하는 거는 브릿지예요. 네, 브릿지. 라우터는 그게 아니고요. 라우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봐봐.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야, 경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중에 그런 거 있다고 광고 나왔었어요. 막힌 길을, 또 안 막히는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뭐 이런 거. 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 누가 몰라? 근데 저기가 사고가 나 있다, 그러면 길 잘못 들어가면 꽉 막혀 있잖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급해가지고, 저 강남 쪽을 가려고 저기 외곽을 탔는데, 막혔어. 사고가 나가지고. 지하철 탔으면 30분이면 가는데 그렇게 하면 20분이 갈 줄 알고 갔어. 급한 마음에. 그랬더니 2시간 걸리더라고. 망친 거죠. 강의도 못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근데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지. 여기 맥히니까 가지 마시오. 그러면 안 갔을 거 아니야. 근데 평상시 가던 길이니까 그냥 간 거야. 내비게이션 틀었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내비게이션을 사가지고 여러 뭐 택시기사가 좋은 걸 좀 쓰면 좋았잖아. 예.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게 라우터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자, 네트워크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됐는데, 백도어는 뭐예요? 백도어. 백도어는 뭐냐면 뒷문이에요, 뒷문. 우리 정문을 가면 수희 아저씨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아저씨 잠깐 나갔다 올게. 안 돼. 허가증 받아와. 아저씨 잠깐만. 안 돼. 혼나요. 근데 뒷문으로 나가면 돼. 담 넘어가든지 뒤 개들이 돌아다니는 개구멍이 있어. 글로 다니면 경비 아저씨한테 상관없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해커들이 정상적인 네트워크로 들어오려면 거기 방화벽이 걸려 있으니까 못 들어와. 그래서 어떤 해킹할 수 있는 툴을 미리 깔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 같이 붙여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해킹 툴이 깔리면서 백도어가 깔리면 그 백도어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앞에 백신이 있던 무슨 뭐 방화벽이 있어도 뭐야 뒷문으로 돌아다니니까 모르죠. 그렇게 해서 해커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백도어 프로그램도 팔아요. 그리고 공짜로도 다 공개해놨고요. 해커들이 자기들이 잘 쓰다가 이제 한물 가잖아요. 그럼 공개해. 그럼 그걸 누가 쓰느냐? 아그들이, 철없는 이제 청소년들이 지 친구들 집에 컴퓨터에다가 놀라간 쫙 깔아놓고 도망가. 그래놓고 지 친구 컴퓨터 켜지면 이쪽에 접속을 해갖고 그 친구 거 빼먹어. 자료 빼오고 막 이런. 그래서 많이 걸렸죠. PC방에도 막 깔아놓고 애들이. 그래서 옆 PC방에 가서 보는 거야. 그럼 누가 접속하잖아요? 접속하면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디 이런 거 있잖아. 패스워드. 그런 거 빼가지고. 근데 요즘 PC방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관리 프로그램들이. 하여튼 백도어는 그런 거예요. 뒷문. 예. 안 좋은 거죠? 자, 인터넷 특징. 아까 팀 버너스인가 누가 있었죠? 인터넷 처음 만든 사람. 예. 그럼 인터넷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969년도에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데 이런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자료를 주고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네트워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69년 지나고 70년, 71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르파넷이 나름대로 이제 잘 되니까 이거를 학교에다 풀었어요. 학교에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연결을 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네트워크 연결이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회사들도 그거 좀 공개해다오 이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인터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벌써. 그것이 시초가 돼서 그거를 개인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팀 버너스라는 그 사람이 만든 거고, 우리나라에는 84년도에 카이스트하고 서울대학교가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93년도에 KT가 인터넷을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인터넷은 22년째 했습니다. 22년. 근데 그때 인터넷의 인자는요, 참물 인자였어요. 영어 인터넷이 아니라 참물 인자 인터넷이라 그래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명령을 걸고 접속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참 있다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해라 라고 먼저 명령을 걸면 인터넷이 선이 연결이 돼요. 접속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뭘 프로그램을 띄우고 뭐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함된 거지. 우리가 인터넷 창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바로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기법이 다 포함된 건데 빠르죠 지금은. 그때는요 속도가 아까 지금 100메가라 그랬죠 우리요. 그때는 제일 빠른 게 56kbps였어요. 그러니까 K 다음에 메가죠. 그러니까 56메가 같으면 56K하고 벌써 1000배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은 한 2000분의 1 늦었어. 인터넷 속도가 2000분의 1로 늦어졌다고. 지금은 2000배 빠른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인터넷 기술력이 좋아서 베트남에 이런 데 가서 수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메가패스 KT가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 13년 전에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갔더니요, 베트남에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 이제 해외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교육을 다시 받는데, 그런 분들 수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해보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인터넷이 이렇게 빠릅니까 그래. 그래서 때마침 그때 느렸는데 왜 이런 걸 보고 빠르다고 감동을 받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국립대학교도 전화선을 가지고 인터넷을 했대요. 아까 이거로. 그때는 동네 학원들 다 이거를 하는데, 거긴 국가가 이거를 하고 대한민국은 동네도 이걸 하고, 그러니까는 대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자, 통신망과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그냥 선만 꽂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고유한 IP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써있네. 고유한 IP. IP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IP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못한다. 그럼 IP는 어떻게 제공받는다? IP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IP가 없으면 어떻게 돼? IP를 발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250개 IP를 받아놨어요. PC방도 IP를 받아놨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IP가 있나요? 하나가 와요. 하나가. 인터넷 회선 하나 신청했잖아요. 근데 그 IP 하나를 갖고 인터넷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가 5대가 있어. 노트북도 안 돼 있지, PC도 안 돼 있지, 스마트폰도 있지, 태블릿도 있지, 한 5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인터넷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쓰는 거야? IP 공유기라는 걸 쓰는 거야, 가정에서는. 그러면 그 IP 공유기가 하나의 IP를 받아서 분산시켜 준다고. 이해되시겠어요? IP 공유기의 의미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 가다가 인터넷을 하고 싶어. IP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우리 LTE 요금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는 IP가 발급 받아놨거든.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고 쓰면 되지. 사용료를 내고 쓰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인트라넷 이런 말이 나오나요?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이런 게 있어요. 자, 인터넷은 뭐냐면은요, 인터넷의 기술을 기업하고 연결한 거예요. 기업.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출석 처리를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 끝날 때쯤 되면. 근데 여러분 출석부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제 앞에 종이로 된 출석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전자출석부를 입력해야 돼요. 그럼 전자출석부는 어디에 있느냐? 인터넷에 있단 말이야. 그럼 아이디 입력해서 사용하면 되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뜰 거 아닙니까? 근데 본래는 누구만 하는 거야? 직원들만 해야지. 직원 업무니까. 근데 강사들한테도 아이디를 발급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컴퓨터 내에서 업무를 하려면 그 내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내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네트워크를 별도로 따로 구축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인터넷 하잖아. 인터넷 다 하잖아. 그렇죠? 뭐 어느 컴퓨터 인터넷 안 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처리해버리자 이게. 그럼 딴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놈은 아이디 모르잖아. 아는 사람끼리만 쓰면 되잖아. 아는 사람끼리만. 대표적인 게 밴드잖아. 밴드. 네이버 밴드. 그럼 네이버 밴드는 뭐야? 회원끼리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자 이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인터넷 그런 뭐야? 전자우편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 이거를 인터넷 환경으로 통합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트라넷이 학교도 그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성적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하냐면 교육부로 들어간단 말이야. 교육부, 교육청으로 다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 학생은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큼 되고 이 사람이 결석을 언제 했었고 출석을 언제 했었고 그런 거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뭐 어디가 아팠다고 하든지 시력이 얼마다든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졸업한 학교에 가야만 서류 띄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인터넷 아무나 들어가면 서류 뜨잖아. 내가 누구라는 것만 확인할 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학적부 같은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되게 편해진 거죠. 그런데 엑스트라넷은 뭐냐면요. 더 확대한 거예요. 이거 정확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어요. 기업. 현대차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현대차 안에는 회장님서부터 경비실 직원까지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권한은 있지. 인사과장이 인사과 직원이면 인사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그러나 경비실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업무 열람을 못하죠.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런데 납품업체 있죠. 현대차에 타이어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핸들 카바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도 현대차 네트워크에 들어와야죠. 그렇게 좀 확대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어느 뭐 모델을 제가 가지고 설명드리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좀 힘드네요. 이거는 엑스트라넷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인터넷의 기술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합했다 그러면 인트라넷이고, 그거를 또 확대했다 그러면 뭐다? 엑스트라넷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웨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룹웨어. 그룹웨어는 뭐예요? 어느 단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글 2007은 어떻게 깔아요? 한글 2007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죠. 개별적으로 설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영업부에 있는 이 과장인데 제가 이제 업무 입력을 해요. 여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회의를 한대. 회의 자료를 가져오래네. 근데 회의 자료는 지금 나는 회의실에 있고 회의 자료는 과장 자리에 있고,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USB 메모리 담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응? 회의실에 요즘은 이제 그룹웨어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건데요. 서울시 청사를 새로 졌어요. 옛날 신청사, 옛날 청사 말고 신청사를 새로 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그 크라우드로 연결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컴퓨터는 다 있어요. 자기 자리마다 다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식별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 카드가 있어서 거기다 꽂아요. 이걸 꽂아. 그럼 이정민이 들어왔네? 패스워드 입력하면 이정민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밥 먹을 땐 빼야죠. 밥 먹을 때 빼야 이거 들고 나가서 또 통로를 나갈 때 누르고 들어올 때 또 갖다 대 찍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의실에 갔더니 회의실에서 컴퓨터가 있네? 회의 자료 가져오래. 그럼 이거 지금 꽂으면 돼. 그럼 내게 떠. 그러면 그 자리에 홍길동이 앉으면 홍길동 컴퓨터가 되고 일지매가 앉으면 일지매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크라우드 개념이에요. 크라우드 개념. 그런데 한글 2007은 어디냐 이거야. 그럼 컴퓨터마다 한글 2007을 다 깔아놓느냐? 아니야. 아예 크라우드에 있어. 한글 2007이 있어.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2007 더블 클릭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한글 2007이 아니라 크라우드성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크라우드라는 개념으로 나가는데 그 이전 방식이 그룹웨어였어요. 그 그룹만 쓰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야. 회의합시다. 그러면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서로 만나서 미팅하는 거죠. 네트워크상에 미팅을 하는 거잖아. 전자회의가. 얼굴 보는 회의 말고. 그러면 그룹웨어 중에 그런 전자회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야.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여기에 30명이 접속했다고 뜰 거 아닙니까? 우리 카페나 이게 들어가면 대화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그룹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룹웨어 안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크라우드잖아요. 여러분 한글 2007이나 엑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 가면 엔드라이브 있죠? 엔드라이브도 엑셀이 있어요. 그 꺼내 쓰시면 돼요. 안 해보셨나 보다. 엑셀은 엑셀만 있는 거로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엑셀은 아니고 스프레드시트라고 따로 있어요. 한번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엔드라이브라고 있죠. 엔드라이브 여기 있네. 엔드라이브 들어가면은 그동안 제가 저장해 놓은 자료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문서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문서 작성하는 문서. 이건 제가 이제 그동안 작업했던 문서들이죠. 그렇죠? 여기도 저장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새 문서라고 하면 네이버 워드는 아래 한글이고 셀은 엑셀이고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지. 그럼 네이버 셀을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엑셀이 떴네. ABCD 떴네. 여기다 10 쓰고 20 쓰고 는 썸 써가지고 블록 잡으면 어떻게 돼? 30 됐네. 했잖아. 조정하면 되지. PC방 갔더니 엑셀이 없어서 일을 못해? 아이 네이버에 가면 있지. 네이버 아이디 다 있잖아. 이게 크라우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서부 주식회사라는 곳에만 있었다 그러면 이게 그룹웨어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쓰는 거잖아요. 이걸 크라우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엔드라이브에서 그 그룹웨어에 있는 워드를 엑셀을 불러오시나요? 내 컴퓨터에 있는 내 USB 메모리에 있는 그거 말고 회사에 있는 엔드라이브 그룹웨어에 있는 그룹웨어는요 그룹 내에서만 써요. 밖으로는 못 나가게 막죠. 왜냐면 보안이 걸려 있으니까. 쓸 수가 있나요? 응?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쪽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룹웨어는요 그룹만 쓰는 거잖아요. 그 그룹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내가 USB 메모리에 담아서 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못하게 막아요. 여기서 저장을 네이버에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웨어에서 잠깐 쓰고 그걸 저장하면 그룹웨어에서 그 PC상에서는 가능, 그 그룹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그룹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는 저기 있어. A 회사 그룹 회어가 저쪽에 있어. 거기 네트워크가 거기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연결이 돼요? 인트라넷으로 연결이 가능하면 되겠지만 인트라넷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지역으로 가야만이 거기서만 네트워크가 되겠죠. 거기에서 가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쪽 컴퓨터가 이쪽하고 연결이 허용돼 있으면 쓰는 거지만 연결이 허용돼 있으면 못 쓰죠. 지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동주민자치센터에 가면요. 거기 가면 그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는 컴퓨터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더라? 인감증명 발급하는 컴퓨터가 있죠. 자리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인감증명 발급 여기서 하세요. 등초번호는 여기서 발급 받으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등본 발급하는 컴퓨터는요. 등초본만 발급해요. 인감증명 발급을 못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룹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인데 외부 거를 못 써요. 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쓰는 컴퓨터 갖고는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이게 못해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면 금융하시는 업무 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회도 하고 뭐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로는요. 인터넷 뱅킹도 못해요. 그 컴퓨터는 그거만 하는 거예요. 대출 업무 좀 할게요. 그러면 대출 업무하는 컴퓨터가 지정돼 있어요. 지정돼 있는 컴퓨터에서는 대출 업무만 하고 조회도 못해요. 입출금을 못해요. 그 컴퓨터는 또 기계는 같은데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돌아가요. IP가. 예. 그러니까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룹웨어는 그룹웨어인데 외부 거를 못 쓰게 막는단 말이야. 학교 것도 그래요. 학교 것도. 그러면 그래서 직원들이요. 인터넷 뱅킹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컴퓨터에서는 안 되니까는 민원인이 쓰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일반 고객들이 쓰는 컴퓨터. 그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안 때문에 그래요. 보안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안 책임자한테 물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인터넷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도 골라라 그랬는데 그 문제는 아까 안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 지금 38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룹웨어까지 말씀을 드렸고, 페이지 넘기시면 TCP/IP 랜 기반의 네트워크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있네요. 인트라넷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기업 내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그룹웨어라고 부르고, 정해져 있어요. 문제 자체는 정해져 있는데 용어들이 좀 혼동되죠. 자, 그 다음 인터넷 연결 방법. 여러분 가정에 인터넷이 어떻게 들어와요? 케이블 TV 보시는 분 있죠? 케이블 TV로 인터넷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축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동축 케이블. 동그란 거, 시커먼 거. 인터넷 안테나선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전용선은 안 써보셨죠? 전용선은요, 기업들이 보통 써요. 우리 센터 같이. 여기는, 200명, 250명이 동시에 인터넷을 한다 그래서 아예 업체에서 선을 할당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DN. ISDN 거는 이제 아까 그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ADSL과 VDS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화선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전화선 있죠? 아, 전화 거는 전화선 말고 우리 가정에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화기 코드 아시죠? 전화기 플러그가 이렇게 생겨갖고 선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벽에다 꽂지 않습니까? 여기가 빼보면 둘, 셋,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약간 거리가 넓고요. 밑에는 좁아요.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전화는 요걸 써요. 그런데 나는 전화선을 하나 더 쓰고 싶어. 전화를 하나 더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도 선을 연결해줘요. 그러면 전화기를 한 대인데 두 선을 쓰는 전화기도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열로 빼고 2번은 일로 빼고 이렇게. 아니면 가정집 같으면 1번으로는 인터넷 전화 들어오고 2번은 인터넷 들어오고. 이게 이제 요 선을 타서 가는데 여기 네 가닥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가닥 들어있는데 여기는 구리선이 들어있죠. 구리선이 들어가서 어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있는 허브까지 가면 돼요. 그럼 허브서부터는 광통신 빗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FTTH라고 들어보셨나 몰라요? FT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KT에서도 하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집 벽단자까지가 광통신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라요. 요금도 제일 비싸고요. 예. 근데 보통 아파트대는 이걸 안 쓰고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3, 4년 전에 완공된 아파트들은 이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거치지 않고 그냥 벽단자에 광케이블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코드만 꽂으면 인터넷이 되게끔. 그럼 인터넷 꽂으면 그건 업체에서 연결만 해주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다고요? 기존 전화선을 갖고 썼었죠. 근데 그 전화선이 어차피 광통신으로 가요. 근데 이제 ADSL은 뭐고 VDSL은 뭐냐 하는 건데 어려워요, 용어가. ADSL 나온 다음에 VDSL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속도가 어느 게 빠를까요? 여러분 댁에 있는 인터넷은 몇 메가 인터넷짜리 들어오셨어요? 100메가? 100메가 재보셨어요? 100메가 나오는지? 아, 저희 집은 제가 측정해봤어요. 82메가 나와요. 굉장히 빠릅니다. 가정집에 들어오는 것 중에 82메가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론적으로 100메가고요. 100메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업로드가 문제예요. 제가 케이블 TV 시청했을 때는요. 다운로드 80메가, 업로드 1메가. 그러니까는 내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 1분 걸렸는데 그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친구한테 보내려면 80분 걸린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쓰는 거는요. 다운로드 82메가, 업로드 82메가 똑같아요. 측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 이제 속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예, 다운로드 100메가입니다. 뭐 80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한마디 더 거들어야 돼. 업로드는요? 하고 물어야 돼. 업로드는 무척 느려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료를 보낼 때 안 간다고. 느려서. 업로드도 빨라야지. 그게 진정한 거지. 예. 그런데 ADSL은 다운로드가 빠른데 업로드가 느려요. 근데 VDSL은요. 다운로드, 업로드가 똑같아요. 이게 13메가 정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ADSL은 4.7메가 정도, 4.7메가 정도 나왔는데, 다운로드 4.7메가고, 업로드는 뭐 0.5메가 이렇게 나왔었고, VDSL은 다운로드, 업로드 똑같이 13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건 뭐예요? 광통신이잖아요. 이건 옛날에 순수한 전화선이었고, 광통신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보통 100메가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알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케이블 TV로 인터넷 하시는 분 있죠. 케이블 TV로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는 빨라요. 업로드는 분명히 느릴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한테 자료를 보내줄 때 세워라 내워라 간다는 얘기예요. 80배 느린 거예요. 80배. 예. ADSL과 VDSL은 그런 거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거는 전용선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네. 광통신인데 전용선은 그게 아니라 별도로 선을 따로 공급해 주는 게 전용선이고 근데 그 전용선에 속도가 있어요. T1급, T2급, E1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속도에 대한 문제를 내더라고. 다음 E1의 전송 속도는 얼마냐? 뭐 T1급은 얼마냐? 뭐 이걸 묻는데 요즘 안 묻더라고. 이런 문제 안 나오더라고. 그거 알면 뭐 하려고? T1이 얼마나 빨라서 뭐 득될 게 있다고. 인터넷만 잘 쓰면 되고
개인정보 유지 관리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이제 실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ADSL 서비스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야?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같은 대칭형 서비스가 아닌 비대칭 서비스라고 한다. 그게 답이야? 아니지.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 VDSL은 대칭형이고, VDSL 비대칭이라고 나오네? 하여튼 VDSL은 ADSL보다 빨라. 그거만 우리가 VDSL이면 어떻고 FTTH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이제는 그건 안 나온다 이거지. 예. 대신 요거는 아셔야 돼요. 모뎀.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모뎀은 모듈레이션 변조와 디모듈레이션 복조를 해주는 게 모뎀, 줄여서 변복조 장치라고 하죠. 자, 통신 선로는 아날로그라 그랬어요. 그렇죠? 광통신도 아날로그예요. 빛으로 가는 것도. 그럼 내 컴퓨터는 디지털인데 지나가는 선로가 아날로그니까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한 번은 바뀌어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뀐 아날로그 신호가 내 컴퓨터로 올 땐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조와 복조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걸 영어로 모뎀이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코덱은 뭐냐면 디지털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 자, 모뎀은 이거 어려워요.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그 아날로그 바꾸게 다시 디지털로 가야 되고, 코덱은 뭐냐면 여러분 음성은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음성은 아날로그잖아. 음성이 0, 1, 0, 1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날로그로 돼 있는 거를 컴퓨터에 전송이 될 때는,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디지털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스피커로 나올 때는 어떻게 돼? 01, 01로 안 나오잖아.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아날로그로 나올 거 아닙니까? 코덱이 약간 좀 다르죠? 모뎀하고 코덱하고 약간 반대 입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코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코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컴프레스라 그래요. 컴프레스. 그 다음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를 해제하는 거, 풀어야 되겠지. 그걸 우리는 영어로 디컴프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컴프레스하고 디컴프레스를 합치면 뭐가 되죠? 코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플레이어스에서 말하는 코덱, 이거는 이제 이거고, 이 코덱이고. 근데 그 코덱이 컴퓨터 내에서 아날로그 상태로 아날로그 상태에 있던 데이터가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될 땐 디지털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아날로그로 환원을 시켜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코덱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장비 안에 보면은 모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코덱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에 코덱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압축하고 압축 해제하는 거 빼고,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하는 거. 약간은 좀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IP 주소. 문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는. IP는 뭐냐면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줄임말이에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줄임말인데, 인터넷을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컴퓨터는요, 반드시 인터넷 주소, IP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돼요. IP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이 IP 주소가 총 어떻게 되어 있냐면 8비트씩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8비트씩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8비트라고 말하는 거는요, 8비트라고 말하는 거는 2의 8승이죠. 2의 8승이잖아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2의 8승이라고.
8비트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것이고 쭉 가다 보면 이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 2의 8승이라서 256이에요. 8비트가. 그러면 32비트면 어떻게 된다? 32비트면 2의 32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6의 4승이라는 말이지. 4승.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개수로 따지면 32억 얼마 이렇게 나가요.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자, 여러분 10의 3승 10의 3승이죠. 10의 3승 10의 3승이면 1000이죠. 1000. 그 1000은 1000가지 표현하잖아. 어떻게 1000가지를 표현해요? 0000서부터 999까지니까 0서부터 909까지니까 당연히 1000가지잖아. 그러니까는 이진수로는 2의 몇 승, 10진수로는 10의 몇 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지구상의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컴퓨터가 기자재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있는데 총 몇 대가 되느냐 하는 거죠. 32억 갖고는 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고 아예 용량을 크게 늘리자. 얼마로? 128비트로. 그럼 2의 128승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아예 그렇게 늘려놓자.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Pv4는 32비트로 되어 있고 IPv6은 128비트로 되어 있고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강의실은 IPv4로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PC들이 IPv6으로 다 바뀌어 갈 거예요. 자, IP는 이렇게 씁니다. IP는 어떻게 쓰냐면요. 210.102.56.137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IP예요. 뭐 그냥 제가 적은 IP입니다. 000. 그러니까 이런 거죠. 0.0.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5.255.255.255까지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억 얼마 나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야. 부족하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클래스 A 국가나 대형 통신망을 쓰는 거는 클래스 A라고 부르고 중대형 통신망에는 클래스 B를 쓰고 소규모는 클래스 C를 쓰고 D는 멀티캐스트용으로 쓰고 E는 실험용으로 내비두고 비워두고 하여튼 32억 몇 개를 쓰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니까는 어떻게 하자? 늘리자. 그래서 16비트씩 8개로 쪼개자. 그러니까 16 곱하기 8이니까 128비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IPv4는 10진수를 표현해요. 10진수를 표현하고 중간에 점으로 찍어요. 근데 IPv6은 16진수를 표현하고 중간에 콜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16진수로 쓰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IP config라고 치면은요, 여기 이렇게 뜹니다. 여기 뭐가 떴어요, 이렇게. 이 강의실 컴퓨터의 IPv6은 FE80:3902:B0:CBT9:1A00 뭐 어쩌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콜론과 콜론 사이 비었네? 비어 있죠? 거기 0이야, 0. 0은 이렇게 비워둬, 사이에다가. IPv4는 0은 0이라고 써야 돼. 근데 IPv6은 0이면 생략할 수가 있고 비워둬라 이거지. 실제로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여기 잠깐 이렇게. 이게 IPv6이라고 하는 코드예요. 여기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다. 16진수로. 그런 게만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IPv6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한다.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기억하는 거네? 이 책이 그래요. 이 책은 시험에 나왔던 거를 딱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제 추세가
추세가 이제는 보안, 컴퓨터 보안 있잖아요. 윤리, 대화를 할 때 욕지거리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주의할 점, 보안들 이런 거 있죠. 윤리, 이런 게 좀 추세가 강화돼 있어요. 이제는 이런 뭐 시시콜콜한 거 이런 거 빼고 뭐 개수가 몇 개 있냐, 아 이런 거 이거 모르면 뭐 인터넷 못 하나?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은 볼게요.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기 하려고 그러는데, 도메인은 그거죠. www.naver.com 이런 게 도메인이죠. 뭐 president.go.kr 그러면 청와대, 뭐 whitehouse.gov 그러면 미국 백악관, 뭐 이렇게 이런 도메인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co.kr을 쓰고 뭐 ac.kr을 쓰고 이런 거. AC는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 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죠?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전문학사, 전문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 거기도 전문대학 과정에 2년제, 전문학사, 거기 공업학사,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은 없이, 학사 과정 없이 석사 과정만 운영하는 학교를 대학원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인데 2년제 과정이 있어요. 전문대학 과정. 그런 거는 ac.kr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런 도메인을 즉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www.naver.com 쓰잖아요. 이렇게 www.naver.com이라고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 몰라. 본래는 이 네이버 컴퓨터가 IP가 있어요. 뭐 152.158. 뭐 0.7 이런 IP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IP를 인터넷상에다 주소에다 딱 치고 엔터를 치면은 얘가 이제 네이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소 못 외우잖아, 우리가. 그냥 이거 위에 있는 도메인을 외우지. 그래서 이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 알아서 해당되는 IP로 가게끔 해줘야 돼. 원래는 이거로 쓰는 거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를 DNS라고 부른다. 거기 DNS라는 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좋겠고, 뭐 URL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주소죠, 주소. 예, 거기에는 프로토콜이 들어가고 HTTP가 있고 FTP가 있고 텔넷이 있고 메일2가 있고 하는 거. 그럼 때 잘 보세요. 41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http:// 이렇게 들어가고, ftp:// 이렇게 들어가고, 텔넷:// 들어가는데, 메일2는 메일2 끝 이거야. 다음 중 프로토콜을 잘못된 거를 고르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메일2 //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qqq 골뱅이, 예를 들어서 뭐 어드민 골뱅이 뭐 gilbert.co.kr 이렇게 썼다.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틀렸다 이거지. 여기 없는 거야. 메일2는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요게 헷갈리는 거야. 시험에 여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그럼 뭐냐? 프로토콜은 뭐냐면 통신규약이라 그래요. 통신규약.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을 통신규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통신규약 어렵다. 우리 전화 걸 때 어떻게 해요? 띠띠띠 누르죠. 그럼 신호가 가죠. 그럼 전화국에서 전달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편 전화기에 띠리리 가고 신호가 울리면 딱 누르고 여보세요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과정들을 다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통신규약이라고 한다 이게. 물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소프트적인 거, 하드적인 거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 프로토콜이 있다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 인터넷은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IP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TCP는 전송에 해당하는 거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고.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세요.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OSI 7계층. 이거는 뭐냐면 ISO 국제 표준협회, 국제 표준협회 표준 기구가 있어요. 표준 기구. 우리나라 KS 있잖아요. KS. 그것처럼 국제 표준 기구가 있는데 교구에서 제정한
상호 접속 기기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 그게 OSI라 그래요. OSI가 개방형 기기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 OSI 규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7계층이 있어요. 7계층. 7개 계층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기억 7가지가 있어요. 물, 대, 내, 전, 세, 표, 응 하나 7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7가지 계층이 있어요. 요 계층을 시험에 묻기도 해요. 7가지 순서를.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전자우편에 관한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전자우편에 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고, 오늘은 좀 빨리 제가 좀 넘어간 것들이 있으니까는요, 댁에서 좀 보시고 오시면 되고,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실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엑셀 2007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매크로 할 차례예요. 매크로 할 차례예요? 이거 봐. 날구지야. 맞아. 목표값 찾기는 했어요. 매크로 할 차례. 목표값 찾기 했어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건 날구지가 아니라 바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표시도 엉뚱한 데도 표시를 해놓고. 자, 뭐 매크로라면 무엇이 좋죠. 예. 15번. 예. 이제 2개 남았습니다. 15, 16.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매크로. 다른 뭐는 마크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매크로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책에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단한 명령문들의 집합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라는 영어가 본래 뭐예요? 순서를 나열하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연주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 뭐 해라, 2 뭐 해라, 3 뭐 해라, 4 뭐 해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매크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키보드나 마우스로 움직이면 매크로가 자동으로 기억을 시키기도 해요. 또 다른 매크로는 뭐냐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매크로도 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 명령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어를 내가 직접 키보드로 쓰는 매크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1급 시험에 나오고 우리는 2급 시험이니까 자동 매크로만 시험에 나오고. 키보드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셀에 가서 합계를 구해라, 빨갛게 칠해라, 이거를 마우스나 키보드로 움직인다고. 내가 일일이 다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1급 시험은 직접 해요. 1급 시험은. 그래서 1급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엑셀에 여기에 매크로 명령이 있어야 돼요.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옵션, 엑셀 옵션 한번 가보세요.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기본 설정에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야만이 매크로가 들어가요. 이거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여기 개발 도구라는 게 떠요. 그렇죠?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러면 컴말 자격증 실기 시험 시작하는 순간 뭐를 해야 돼요?
1번 수 쭉 입력하다가 매크로에 나오면 오피스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얘를 눌러줘야 된다고. 여기 이번 메뉴에 잠깐 볼게요. 엑셀 옵션에 가면은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가 안 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 줘야 요 리본 메뉴에 얘가 뜬다고. 자, 그런데 2010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면은 여기에 없네? 없죠? 엑셀 2010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기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게 탭이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돼요. 2010은 이래야만 여기 개발 도구가 떠.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뺄 거냐 넣을 거냐를 여기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놓으면 안 나오고 선택하면 나오고. 엑셀 2007은 옵션에 가면 바로 초기 화면에 있고 꼭 요걸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지금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합계 좀 계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선배님이 엑셀 잘 하시니까 여기다가 요런 도형 하나 그려가지고 제가 이거 뿅 누를 테니까 뿅 누르면 촥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야. 누르면 촥 나오게끔 해달라는 거지. 매크로를 그렇게 하래요 우리 시험도. 그러면 두 가지예요. 매크로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명령을 걸어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래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단추를 클릭하면 그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래요. 근데 이 책에는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매크로를 만들어 가면서 아예 클릭하면 만들어지게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편한데 1. 매크로를 작성을 해요. 2. 도형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3.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도형을 작성을 해요. 작성하는데 거기에 매크로를 연결하래요. 근데 매크로가 아예 없으니까 매크로를 작성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느 게 빠르냐? 책에 있는 대로 한 게 빨라요. 그런데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해결을 못해요. 매크로를 매크로를 만들다가 실수를 하면 이거를 못한다고. 이거는 수정을 못해요. 얘는 수정이 되는데 얘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이 책대로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을 할까? 근데 이제 잘 하시면,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시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방법론을 이용하면은 틀려도 수정이 쉽고, 책대로 돼 있는 거는 수정하기가 불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책대로 말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일단 먼저 할게요. 예. 자, 매크로를 만들 때는요, 항상 A의 첫 번째에다 클릭해 놓고 들어갈 겁니다. 합계가 계산될 거니까 여기다 선택해 놓지 마시고 다른 데 놓으세요.
다른데 이런 다른데 놓을 거라면 A 첫 번째 가자고. 그래 깔끔하니까. 자 이렇게 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세요. 다시 제일 앞에다 놓고요. 제일 앞에다 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를 거예요.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합계. 그럼 합계라고 쓰세요.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단추가 있고 얘를 누르시면 이름을 물어요. 그럼 여기다 합계라고 쓰시면 돼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요. 저 상단에 기록 중 하고 떠요. 기록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크로를 다 만들고 나면 기록 중지를 눌러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움직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에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갔다가 오면 안 되고 딴 데 갔다 와도 틀린 거는 아닌데 엉뚱하게 녹화되면 보기 싫겠지. 자, 그럼 뭐로 와야 될까요? 요 자리로 오면 되겠죠, 요 자리. 요 자리. 합계 구할 거지 않습니까? 그 뭐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동합계를 쓰라 그랬죠? 뭐 있으면 되지 뭐. 눈썹 아시잖아. 그 블럭 잡으세요, 4개. 엔터 치면 되지 뭐. 그리고 합계 구한 거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쭉 완성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렇죠? 이름 말고 진짜 90이니까 97, 17, 100 아니 이럴 거면 한 줄만 그건가? 5철구만 자, 자동합계까지 다 완성되신 분은요 A의 첫 번째를 다시 클릭하세요. 자, 이제는 기록이 다 끝났잖아요. 그게 기록 중지했어요. 다시 볼게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만큼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모르고 요만큼만 구했네. 그러니까 답이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크로에 가서 요놈은 매크로를 이렇게 뜯어야 돼. 이걸 뜯어야 되는데 몰라 내가 이거를. 1급은 이거로 시험을 보는 거고 1급은 이거로 보는 건데 우리는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고 잘못 썼잖아요. 새로 만들어야지 뭐. 합계라는 매크로 다시 만들 거예요. 제가요 잘못 만들었어 아까 보니까. 그럼 확인 눌러.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있지 않냐? 아니야, 틀렸어. 바꿀 거야. 다시 고칠 거야. 내용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엎어 써야지. 덮어 써야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잠깐만, 기록 중지 지우고 다시 해야지. 이게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지워놓고 다시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합계 있네? 바꾸겠니? 예. 요 자리에 와서 눈썹 괄호 열고 4과목 블럭 잡아서 합계 구했어요. 하나 계산했잖아. 구분 동작.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하겠죠? 이렇게 둬도 틀리진 않은데 보기 싫다 그랬잖아. 첫 번째 오자고. 다 했잖아. 깔끔하게 했죠? 기록 중지. 끝.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자리 지우고 근데 책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책에서 이걸 못해요. 책대로 연습하면 이 작업을 수정을 못한다고. 자, A의 첫 번째도 두지 않고 딴 데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저분하니까 A의 첫 번째부터 시작하자는 거지. 이건 제 의견이고. 자, 매크로 기록을 눌렀어요. 이름을 물었네. 합계라고 쓰는 거지. 아까 합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확인 눌러요. 그럼 합계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는데 바꿔. 그럼 얘 누르면 바꿔지겠죠.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눈썹 쓰고 괄호 열고 블럭을 잡으면 합계가 구해질 거 아닙니까? 엔터 치겠고
얘를 자동 체결하면 되겠죠. 그럼 끝났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기록 중지해도 되고 보기 적으로 하고. 자, 그럼 매크로가 이제 한 세트 끝난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꼭 눈썹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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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더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돼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죠. 이거야. 보세요. 여기 블럭 잡았잖아요. 홈에 가거나 수식에 가면 자동 합계라고 있잖아요. 자동 합계. 이거 누르면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근데 얘는 함수가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한 거고 자동 합계는 그냥 누르면 한꺼번에 계산되거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함수로 계산만 하면 돼. 그 책에서는 매크로 기록 눌러서 합계 만들고 덮었을까요? 그러면 예 하면 되고 블럭 잡고 자동 합계 홈에도 자동 합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그리고 기록 중지 누르면 된다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합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클릭하면 합계가 착 자동으로 나오게끔 해야죠. 자, 일단 지워놓읍시다. 여기 지워놓자. 예.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라고 있죠. 네. 그럼 합계라는 매크로가 하나 만들어진 거 있죠. 네. 실행해 보세요. 그럼 딱 답 나와요. 그렇죠. 실행하니까 답 나왔잖아요. 다시 보세요. 자, 요 매크로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뜨나 보세요. 매크로에다가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뭐라고 화면에 뜨는가 보세요. 매크로 보기 Alt F8이죠. 시험에 나와요. 다음 매크로의 내용을 매크로 시트를 볼 때 매크로의 내용을 볼 때 목록을 볼 때 무슨 키를 누르나요? Alt F8, Alt F4, Ctrl F7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목록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이지. 선배님, 꼭 매크로 목록 눌러서 합계를 선택하고 실행을 해야 되나요? 이거야. 그냥 나는 어려우니까 여기다 동글뱅이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띵 누르면 쫙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야. 그럼 만들면 되지 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합계 매크로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걸 클릭하면 매크로가 쫙 작동되게 하래. 그게 여기 있어. 개발 도구에 가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가면 액티브엑스 컨트롤 말고 양식 컨트롤에 가면 첫 번째 단추라고 있죠. 단추. 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얘를 어디다 놓으래요? C14부터 D15 여기 C14부터 D15까지 가야 되는데 벗어나면 안 돼요.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돼요. 딱 맞춰야 돼요.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거기 쏙 들어와요. 그냥 그렇게 Alt키 누른 상태에서 C에 14쯤 가서 여기 드래그를 쫙 하면 셀의 크기만큼 띡띡띡 움직여요. 마우스가 움직였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너 단추라는 이 액티브엑스 그 컨트롤을 이 도형을 왜 넣니 묻는 거야. 나 요 합계 매크로 작동시키려고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합계 얘 선택하시면 돼. 예를 다시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를 클릭하면은 여기 합계가 착 자동으로 나오게끔 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 삽입 개발 도구의 삽입에 가면 양식 컨트롤 중에 제일 처음이 단추예요. 단추. 다른 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단추만 나와. 아니면 아까 그 삽입에 가면 도형 중에 동글뱅이나 네모나 뭐 오각형이나 웃는 얼굴이나 이런 거 나오니까.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대충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얘를 꼭 C의 14, C의 14에다가 맞춰야 돼요. 여기 이렇게. 대충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아예 그릴 때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셀의 크기만큼 똑똑 떨어진다고.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돼요. 그러면 이 단추라고 하는 도형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합계라는 저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합계를 클릭하라고 이렇게. 거기 합계라는 매크로를 아까 지정해 놓은 매크로 있잖아요. 만든 거. 얘를 지정해주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뭐를 잘못하면? 그게 잘못돼가지고 한 칸만 있는 거. 아, 그거는 사이즈 조절하면 되지. 사이즈 조절하는 건 나중 문제고. 얘를 우선 삭제하고 다시 카메라가 중간에 떴을 거야. 그러면 보세요. 얘가 지금 단추 3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고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합계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합계라고 쓰세요. 합계라고 쓰면 돼. 근데 아까 여기 단추 3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단추 3 이렇게. 근데 마우스를 보세요. 다른 데 갔다가 얘를 고치려고 클릭하면 균형 합계가 촥 자동으로 작동돼. 이제는 자 보세요. 이제 얘 누르면 어떻게 돼? 얘 누르면 합계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사이즈 조절도 못하고 글자도 못 고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마우스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오른쪽 눌렀다가 왼쪽으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Alt키 누르고 사이즈 조절하세요. 그리고 글자도 고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를 한번 할 텐데요. 요 자리가 색깔을 요렇게 만들면 좋겠대요. 그러면 순서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블럭 잡고 색깔 바꾸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끝 이거잖아. 오케이.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셀 음영이란 이름으로 매크로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아까 만들어 놓은 연습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바꿔치기 하겠느냐? 예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단계 블럭 잡고 두 번째 단계 색깔 칠하고 세 번째 단계 원위치 원래대로 돌아가고 개발 도구에 가서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가지고 얘를 딱 누르는 순간 빨간색이 쫙 나오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이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도 여기다 이제 드래그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대충 그렸네. 대충 그린 건 냅둬. 이따가 다시 고치면 되니까. 자 셀음형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할 거예요. 여기다 확인 눌렀고 이때 Alt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딱 Alt키 누르면 셀 크기만큼 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여기다가 셀 음영이라고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아까 매크로 지정했죠? 안 돼 있으면 셀 음영 누르면 되고 자 그런데 눌렀더니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빨갛게 된 건지 모르니까 얘를 색깔을 달리 만들어 놓고 과연 얘를 누르면 빨갛게 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눌러보니까 됐네. 끝. 이거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빨갛게 칠하는 매크로 하나 합계 구하는 매크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1번 문제는 계산 문제 2번 문제는 꾸미는 문제 1번 문제는 평균 구하는 문제 2번 문제는 소수점 이하 줄이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런데 두 문제 한 개당 5점씩 두 개예요. 근데 클릭했더니 합계가 안 나와. 클릭했더니 색깔이 안 나와. 그러면 5점씩 까는 거예요. 무조건. 요거는 여러분 댁에 가셔서
기출 01번 문제하고 기출 02번 문제하고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가지고 연습이 안 되면 이거는 절대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을 먼저 그려요. 여기다가 합계 2라는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근데 합계 2라고 하는 게 없죠. 합계 2라는 게 없잖아요. 합계는 있어도. 그러니까 합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합계 2를 만들겠다라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하고 기록 중지를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눌러서 얘를 합계 2로 고치는 거지. 이렇게 합계 2를 고치는 거지. 합계 2로 고치는 거지. 자, 이제 눌러볼게요. 합계 됐잖아요. 그렇죠? 책은 이렇게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과정에 중간에 내가 여기다가 합계 3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고 다른 걸 눌렀어. 잘못 눌렀네. 난리 났네. 이제 지워. 얘를 지우고 또 다시 매크로 여기 도형에 가서 다시 합계 2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계 2가 기존에 있잖아요. 이 합계 2를 만들겠다고 하면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지 새로 못 만든단 말이야. 실수하면 끊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도형 그려서 연결하자 이거지. 그러면 실수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방송 강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보시고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수하면 10점이 날아가고 그냥 기본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